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2021년 7월 13일 개장 전 대피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한국 시장은 장 초반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오늘은 또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새벽 4시까지 방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이 매우 메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늦게 업로드한 점 죄송하고요. 네, 혀가 꼬이네요. 어쨌든 자, 어제는 뉴욕 여는 총재와 리치먼드 여는 총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특히 팬데믹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는 이야기, 거기다가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가 더디다라는 점을 이야기했는데요. 시장에 돈을 더 풀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켰습니다.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가 급격한 금리 인상을 가져올 수 없다. 거기다가 팬데믹의 독특한 특성은 인플레이션 분석을 복잡하게 한다. 그 다음에는 연준이 평균 2%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이런 연준의 뭔가 이런 스탠스, 틀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1년 후에 소비자 기대 물가가 4.8%로 역대 최고치를 달리고 있지만 이건 일시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돈을 더 풀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중앙은행이 이제 시장 조정 예측을 이렇게 많이 해요. 시장 조정 정책을 계속 변화를 할 건데 이런 예측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전에는 물가 상승률이 1%만 넘기만 해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1.5% 2% 되면은 우리 금리 올릴 거다 이랬는데 이제는 2%를 넘어야 된다. 우리 목표는 2%다. 이런 식으로 조금 공격적으로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들이 조금 낯설어 한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은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지난 10년간의 디플레이션을 좀 탈출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적 지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리시 믹스라고 하는 건데 돈을 풉니다. 중앙은행은 돈을 풀고 있고 동시에 자산 버블은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을 하면서 정책 공조라는 것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달성하고 거기에다가 자산 시장의 꾸준한 우상향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사이의 널뛰기를 정부와 함께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대응이 아주 중요한 시장이고 정책 변화를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백신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빠른 백신의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네 부스터샷도 맞지 말고 일단은 전 세계 백신부터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WHO에서 미국을 향해서 이제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에 이르고 있고 독일 역시도 방역 수칙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럽 역시도 쉽사리 일상으로 복귀를 선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은 한다고 해요. 뭐 어쨌든 지금은 백신을 맞으면은 무증상일 수 있다라는 희망에다가 사람들이 조금은 요게 뭐 좀 사회를 돌려야 된다,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희망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걱정되는 변이가 델타에 이어서 이번에는 람다라는 게 이제 탄생했다. 이게 지금 람다가 유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 속도가 아주 빠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이제 다양한 변이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이 극대화됐다. 하지만 뭐 람다 같은 경우에는 치명률도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통계 자료는 없기 때문에 팩트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델타 변이와 뭐 람다 변이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꾸준히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이런 애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일단 델타는 지나갔어요. 람다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셧다운이 또 일어난다 그러면은 또 한번 출렁일 수 있다라는 점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게다가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어요. 최근 일주일 새 감염이 47%나 증가했고 병원을 내원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즉 델타 변이가 치명률이 떨어지고 전파력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다 보니까 백신을 맞지 않은 인구를 중심으로 입원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역시도 이런 상황이 뭐 유사하고, 국내는 미국보다 백신의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추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다우존스는 35,000에 육박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00에 곧 다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면은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발표가 날 거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한번 충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강한 면역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은행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증시의 방향성도 예상이 훨씬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그래서 누가 올랐냐라고 보면은 디즈니와 테슬라, 거기다가 ASML, 이제 엔비디아 같은 업종들이,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시장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은 자동차 업종과 거기다가 금융업 쪽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DB하이텍이나 LX세미콘,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레벨의 기업들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도 저런 분위기가 이제 전파된다, 전달된다 그러면 조금 좋은 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현대자동차가 이제 아산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무려 7월 13일부터 8월 9일까지고요. 거기다가 현대모비스 역시도 아산 공장에 납품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매출액의 3%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것이 이제 멈출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생산 중단 공시입니다. 자, 이게 노조의 파업 일정과 맞춰가지고 그랜저와 소나타를 만드는 아산 공장이에요. 여기에서 뭔가 공장에 대한 기계를 조금 더 손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신차를 배치하기 위해서 이제 라인을 조금 점검한다든지 요러한 공장의 생산 중단 그리고 공사가 진행될 거라는 공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투자에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업 일정과 비슷하다라는, 이게 공사 일정이 비슷하다라는 점이 조금은 마음에 걸린다라는 거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3대 지수입니다. S&P 500이 0.35%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도 0.21% 상승을 하면서 14,733, 이제 곧 15,000일 것 같아요. 러셀 2000도 기분 좋게 반등하면서 이제 보합권이긴 하지만 2281로 어느 정도 이제 지수의 하락을 방어했다, 상승을 했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1.24%나 상승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거기다가 수요일과 목요일에 파워로장의 증원 역시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있습니다. 요것에 의해 가지고 어차피 또 우리가 또 완화적으로 또 얘기를 하겠죠. 파워령은 워낙 또 스마일맨이 돼버렸으니까. 거기에다가 화요일 밤부터는 또 주요 기업들, 특히 이제 금융을 중심으로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고 다다음 주에는 또 빅테크가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몇 번의 위기만 넘기면은 7월에는 실적에 따라 가지고 미국 주가가 조금 좋은 방향성을 보일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조금은 좀 밝은 빛이 들어올 수는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을 믿고 실적을 믿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좀 안심하고 매수를 하는 요런 세력들이 요러한 좀 이제 투심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유는 0.52%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5년 내 최고 수준이 75달러 선이에요. 75달러 근처에서 살짝 멈췄다지 하락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상방으로 고려하시는 분, 더 유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런 점은 우리가 꾸준히 추적을, 이제 정말로 100달러를 가는지 이렇게 추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1800달러, 얘도 1800달러에 걸쳐 있어요. 자, 연준이 계속해서 돈을 풀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 투자 수요 역시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므로, 어제 누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금 투자, 금 펀드를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는데, 결론은 노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인플레이션 혹은 뭔가 달러를 많이 푸는 것에 대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해칭 상품으로 보실 수는 있지만, 지금의 트렌드는 금과 같은 원자재 혹은 이 귀금속보다는 직접적으로 배당이 있는 주식에 대한 투자,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는 정말로 이제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돈이 갈 데가 없을 때 금이 오를 수 있다라는 점으로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금 투자하는 게 조금은 아니다, 하락장 때 금이 조금 더 빛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1.363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10년물 국채가 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1.371%로 발행이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소폭 상승했다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발행되는 여기 경매에는 경매자들이 응찰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2.6배인가 그랬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도 죽지 않았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아주 돈이 많은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비트코인은 33,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밀리고는 있어요. 하지만 35,000달러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이슈가 본격화되었을 때 그때 알트코인은 아마 나락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외에 몇몇 코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죠. 대표성을 띠게 되면은 그때를 우리가 조금 투자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을 때린 중국의 큰 그림이 슬슬 밝혀진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이미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실험으로 뭔가 이제 사람들마다 2만원씩 5만원씩 나눠주는 이런 실험도 진행을 했었어요. 이 상황에서 지하철 결제를 디지털 위안화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위안화 보급 속도에 지금 상당히 좀 열을 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기술력 같은 거나 아니면은 연구 단계가 중국이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진짜로 이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뭔가 새로운 혁신이 될 수 있겠죠. 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미국 달러 지수가 이제 선물 시장 기준으로 0.13% 상승을 했습니다. 92 초반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FOMC 이제 발표 이후에 달러가 급등되고 난 뒤에 S자 커브를 그리면서 조금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원화는 0.27%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유로화가 0.11%, 이제 파운더가 0.11%, 거기다가 뭐 그 엔화가 0.2% 정도 수준인데 원화는 0.27% 약세를 보였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죠. 요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브라질이 1.61%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점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화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EWI ETF, 사우스코리아 ETF는 0.75% 오늘도 상승을 했다. 양봉을 시게 그려줬다라는 겁니다.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이고, 요걸 보면은 이제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EWI ETF에 매수를 했으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사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저게 이제 유입되는 물량이 좀 작기 때문에 저거는 환율만 놓고 봤을 때는 환율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은 그나마 외국인이 팔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정도로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조금 요게 외국인이 안 판다, 그 다음에 개인이 산다, 그러면은 기관도 뭐 좀 적게 판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점이 또 올라가는 요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구리 가격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0.44%, 그 다음에 유럽에서 0.42%, 영국에서요. 그 다음에는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 0.37% 하락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곡물 가격은 대두유가 2.41%, 거기다 옥수수가 2.79%, 소맥은 4.15%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곡물 가격만 상승한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이오에탄올이라는 이야기가 좀 자주 들리고 있어요. 이제 유럽 쪽에서. 자,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먹을 옥수수, 거기다가 우리가 사료로 먹일 옥수수보다 바이오에탄올에 필요한 옥수수가 훨씬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혹시나 국제유가를 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는 지금 옥수수 가격이 국제유가를 따라서 또 옥수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도 등락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브라질이 이제 환율도 엄청나게 올랐지만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도 1.7%나 상승을 했습니다. 요 점이 조금 특징적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대체적으로 유로스톡스가 0.62% 상승을 하면서 미국 올랐고 유럽도 올랐구나 정도로 보이는 하루고, 특히 어제는 아시아 시장이 매우 강한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시아 시장, 일본이나 뭐 호주, 상하이나 아니면은 뭐 홍콩이나 대만 정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나라를 오늘도 투자하실 때 요쪽을 조금 좀 챙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곳이 소프트웨어 업체인 SAS를 인수하겠다라는 요런 그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AMD나 엔비디아,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뭐 유력한 기업들을 많이 인수하고 혹은 이게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매각하는 이런 절차를 많이 밟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본인들만의 포트폴리오 정리, 서열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규모의 경제를 이루겠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엔비디아가 오르는 거는 우리가 ARM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AP를 설계하는 모바일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점과, 거기다가 본인들이 이제 그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 거기다가 본인들이 이제는 이제 다우존스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 점이 이제 좀 이슈가 되면서 엔비디아가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기업들에 대한 공부하는 것도 좀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거기다가 반대로 중국에서는 이제 디디 출신 규제를 좀 심각하게 때리고 있는데, 요게 이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번에 바이트댄스가 IPO를 포기했다라는 소식도 들렸어요. 거기다가 엔트그룹 역시도 이제 IPO 이틀 전에 포기를 하는 그런 좀 이벤트도 있었고, 알리바바가 그래서 골로 갔고, JD도 그것 때문에 한 대 쳐맞았고, 그 다음에 텐센트도 쳐맞고 있죠. 요런 것들을 보시면은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고립을,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네 뭐야, 너네 기업들 좀 자리 잡으니까 이제는 너네가 공산당에서 이게 좀 지배를 하려고 하네, 컨트롤 하려고 하네, 거기다가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너네가 그렇게 그 아주 탁을 띄고 있다라는 그런 점들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중국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고립될 수도 있다, 자산 시장에서 중국이 좀 배제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자, 남아공에서 소요 사태가 격화되면서 LG전자 공장이 전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테러나 암살, 소요 사태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그래도 잘 살아요. 잘 살고 경제나 산업적으로 혹은 이게 뭐 좀 체력이 튼튼한 국가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브라질은 탄핵이 언급되고 있고요. 인도 역시도 모디 총리에 대해서, 모디 총리죠. 그분에 대한 탄핵이 언급이 되고 있고, 거의 뭐 국가 기능이 마비된 국가들도 많이 이제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어차피
이런 건 일시적 악재이기 때문에 LG전자 투자자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론과 SK가 10나노급 4세대 D램을 이제 양산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거고, 삼성은 아직까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어떡하노, 아이고 우리 동학개미들 어떡하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웃으면서 좀 하하호호하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10년 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외계인을 고문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의 기술을 이끌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삼성을 못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그만큼 기술을 많이 쌓아놓기로 유명한 기업이고 특허도 엄청나게 많이 출원하기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이후에 뭐 별다른 투자 계획 발표도 없고 별다른 뭔가 좀 세계 최초라는 이런 뉴스들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그로를 끌기보다 정말로 실력으로 기술로 정밀성으로 보여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또 제품이 나왔을 때 실제로 써보면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최고네라는 요런 이제 숫자로 나오는, 숫자로 검증되는 데이터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1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삼성전자 안 망해요. 삼성전자 1등이에요. 그것만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 거냐, 기술 개발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정말로 양산화에 성공을 하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찍히느냐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혹은 뭐 D램 반도체와 낸드 플래시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은 최고 수준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거는 조금은 걱정이 되는 포인트이기도 한데, EUV 장비는 유럽에서 만들고 있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너네 판매 안 했으면 좋겠다, 어디에, 중국에다가,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은 판매에 개입하는 정황이 조금 속속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내 공장에 EUV 공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TSMC,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상대로 압박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지금 현재 TSMC는 실제로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기업은 SK 하이닉스. 자, 인텔의 핵심 공장이었던, 어떻게 보면은 10조 원짜리 어마어마하게 큰 낸드 플래시 공장입니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걸로 또 한 번에 이제 도약을 하려고 매수를 한 것인데, 요 상황이 여기 인텔로부터 산 이 공장에 증설이나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걸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조금은 이게 매수가 아직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런 점이 뭐 번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인텔을 통해 가지고 뭐 미국 쪽으로 뭐 로비를 할 수도 있는 점, 요런 점도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미중 무역 분쟁에 SK하이닉스가 또 갈려 나갈 수 있다라는 요런 좀 안 좋은 요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인터파크의 M&A 소식입니다. 이거는 뭐 한국경제 단독 기사이기 때문에 단독 기사는 믿을 건 안 되지만, 인터파크라면 M&A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공연 예약 분야에서 압도적 1위의 점유율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4천억 수준에서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는데, 요거는 상당히 저렴할 수 있다라는 평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원 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회원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4천억 이상의 뭔가 그런 그 회원의 빅데이터만 하더라도 4천억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1조 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던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인수하느냐, 네이버냐 카카오냐, 둘이 불이 붙느냐,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공연 예약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이걸 인수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몸값이 조금 크게 상승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런 기대감이 또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한번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인터파크가 또 한번 슈팅 아닌 슈팅이 좀 나왔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뭐 그런 점을 보시면은 이게 이미 썰이 돌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한국 경제의 이제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뭐 신테카 바이오나 아니면은 저 뭐 코로나 뭐 진단 키트 아니면은 뭐 엔젠 바이오나 삼성 전기, 거기에다가 코스맥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씩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 설명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공시는 한 번씩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요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뭐 실적 발표를 보고 들어가는 기업이 아니면은 저는 이거 굳이 안 챙겨요. 왜냐하면은 그냥 실적이 그냥 한 분기 좋든 안 좋든에 대해서 저는 1위 1비 하지 않고 그냥 존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요것도 한 번씩 꼭 체크를 하시면서, 이번 실적 발표 때 내가 탈출할 거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요게 기업 설명회 혹은 이게 잠정 실적 공지라고 하는, 공시라고 하는 이런 공시들을 꾸준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트 어플에 받아 놓으시고 그 다트 어플에서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에 즐겨 체크해 놓으시면은 공시가 계속 뜬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종근당의 임상시험이 이제 3상입니다. 이게 황반변성 이제 안구에 관련된 건데, 요것에 대해 가지고 바이오시밀러 약품으로 이제 그 3상 성공 공시, 이제 곧 이제 출원을 신청할 것이다, 이제 판매를 신청할 것이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개발 능력은 이미 인정을 충분히 받고 있죠.
요것에 대해서 이제 개발 일정들 혹은 바이오시밀러 약물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언제 출시가 될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얼마나 이게 경쟁률, 점유율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오늘의 태피셜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의 실적은 아주 준수한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수급 역시도 개인을 중심으로 계속 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환율이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안 산다 그러면은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반대로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외국인이 매도를 때릴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을 한 번에 좀 비중을 많이 담기보다는 여러 기업들을 좀 삽니다. 뭐 이렇게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여러 개를 사봐요. 그러고 난 뒤에 뜨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먼저 팔고, 이제 뜨지 않은 기업들을 다시 한번 이게 우리가 뭔가 세균맨 하듯이 이렇게 뭉쳐서 마지막에 오르는 애들은 좀 많이 먹는, 요런 전략도 한 번씩 좀 써보기 때문에 요번에는 제가 좀 그렇게 좀 접근을 하려고 이래저래 포트폴리오를 조금 흐트러 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적 발표 전에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지금 주워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카본도 주워 담고 있고요. 거기다 한국콜마 그룹들도 이래저래 주워 담고 있고, 실적이 좋은 애들, 그냥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을 그냥 소규모로 소소하게 이렇게 계속 모으고 있어요. 모아놓고는 나중에 이제 모르면은 뭐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10만원 아싸, 5만원 아싸 이런 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오늘은 삼성증권, 어제 약속했죠. 삼성증권과 다나와를 조금 매수해볼까 싶습니다. 다나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한번 사야지 하다가 꽤나 많이 오늘 눌려있는 상황인데, 인터파크 기사가 나와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나와를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초에 뜨면은 못 삽니다. 저는 시초에 뭐 1% 2% 떠 있으면 안 사요. 네, 그게 아까워서 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요런 거를 좀 제가 지켜보고 있다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날씨가 매우 후텁지근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좋아요, 구독, 댓글, 그 다음 소문 많이 내주세요. 자, 어쨌든 저는 BJ 테이버였고요. 내일도 아침에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